아는 척. 네, 이번 시간은 작품에 나온 지식을 좀 더 깊게 재미있게 알려주는 아는 척 시간입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오늘의 작품을 이제는 본 척은 하실 수는 있을 테니까 아는 척 하실 수 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첫 시간에는 홍 회장님이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홍 회장님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나요? 사실 이 아는 척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본 척은 줄거리만 정리하면 되거든. 이거 라떼는 아닌가요? 라떼. 아, 그렇지. 그 회장의 권위로서 한마디 해봤고요. 게이득. 사실 뭐 첫 시간이라서 어떤 내용을 말씀드리는 게 좀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좀 제대로 그래도 말씀을 드리는 게 낫겠다 싶어서 조금은 어렵지만 그래도 내용을 이해하는데 꼭 필요한 내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 체르노빌의 배경은 지금은 우크라이나 지역입니다. 근데 네. 그 당시에는 소련, 그러니까 소비에트 연방공화국 시기인데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작품 내에서도 소련 정부에서 체르노빌 발전소 폭발을 수습하기 위해서 여러 장면들이 나옵니다. 뭐 네. 소련 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한다던가 이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근데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대체 저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특히나 이제 회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회의하는 장면이 굉장히 제 입장에서는 답답하게 느껴졌단 말이죠. 저도 약간 저도 너무 답답했어요. 답답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들은 이 사람이 뭐 하는지도 모르는데 답답하기는 하고 그러니까 이중으로 더 복창이 터지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뭐 일례로 사건이 바로 터지니까 뭐 대소련의 위대한 능력으로 잘 수습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를 알려면 여러분들께서 소련, 그러니까 지금의 러시아죠. 이 나라의 역사랑 정치를 정말 조금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처음으로 준비한 내용은 소련의 정치와 역사, 좀 부제를 달자면 왜 소련은 그렇게 답답하게 굴었는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일단 제가 준비한 얘기들을 풀어놓기 전에 여러분들께 좀 여쭤보고 싶어요. 중간중간에 인물들이 나오죠. 특히 이제 우리한테는 노벨 평화상으로 유명한 고르바초프라는 사람도 나오는데 이 고르바초프를 필두로 해서 지도부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느껴지셨는지 좀 궁금해요. 사실 저도 이게 너무 답답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나. 내가 가면 좀 더 잘할 수 있겠다. 약간 이런 생각도 그쵸. 해봤는데 사실 제가 가장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은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이게 체제의 경직성을 상황이 이기지 못하는가라는 질문이 굉장히 많이 들었었거든요. 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의문점이 많이 들었던 부분입니다. 또 다른 분. 회장님? 회장님 나구나. 네. 제가 대답하면 아직 될까요? 익숙하지 않아서. 제가 네네. 다음으로 말씀을 MC님. 조금 드리고 싶은 거는 중간에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회의 결과가 기승전 소련이 최고예요. 그렇죠. 저는 되게 황당했던 게 자기 입으로 저렇게 말하면 안 부끄럽나 약간 이런 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심지어 이게 그 중앙 회의뿐만 아니라 그 중간에 이제 발전소에서 회의하는 장면에서도 그 굉장히 나이 드신 분이 가만히 앉아 있다가 우리 소련에서 그런 일이 터지면 안 된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엄청 황당했거든요. 아니 분명히 대책회의인 것 같은데 저거는 대책이 아니고 약간 자긍심 고취를 목적으로 오신 분이 왜 계신지 약간 제가 약간 공감성 수치가 들면서 답답하기도 하고 상당히 오묘했던 것 같아요. 전진님? 저는 약간 다른 건데 저는 고르바초프가 되게 제 이미지랑 너무 달랐어요. 뭐가 이렇게 사람이 우유부단하죠. 맞아요. 이래서 전진님께서 시니컬 담당이시다. 네. 슬슬 빡치게 올라오고 계시거든요. 안 빡쳤어요. 나 진짜 따뜻한 사람인데. 네, 계속 얘기하시죠. 아니 어쨌든 고르바초프가 일단은 오히려 KGB 그 카르비나 국장이라고 해야 하나? 의장? 제2부 의장이었을까요? 아무튼 그 사람 눈치를 보는 듯한 모션을 중간중간에 오히려 뒷부분에서 나오죠, 특히나. 네, 보여주고 그리고 무슨 사람이 무슨 저는 그냥 무슨 대리자인 줄 알았어요. 대변인. 대변인 같이 이게 어떻게 결정하려는 단호한 결정이 이게 아무것도 안 보여가지고 뭐지 이 사람은? 봐요, 지금 벌써부터 많이 올라오셨다. 아니 안 빡쳤어. 아니, 네. 유채님 뭐 하시면? 저는 뭐 앞에서 다 말해서 근데 정말 그냥 이래서 소련이 망했구나. 망할 수밖에 없었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싸, 답답했던 뒤에서 것 할 같아요. 얘기 해주신다. 자연스럽게 넘어가면. 좋습니다. 이게 사실 이유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공산주의의 체제를 간단하게는 좀 이해를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공산권 국가라고 하면은 한 세 국가, 북한, 중국, 소련 이렇게를 떠올리시는데 거의 정치 체제가 비슷합니다. 어떤 식이냐면
요걸 이해하시려면 정말 기본적인 정치 지식은 있으셔야 돼요. 우리가 흔히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라고 부르죠. 네. 대통령제는 쉽게 말씀드리면 국회의원과 대통령을 국민이 다 같이 뽑아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국민이 뽑고 국회의원도 국민이 뽑는 뭐 그런 상황이겠죠. 반대로 의원 내각제는 국회의원들만 국민이 뽑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대통령, 그러니까 총리를 뽑죠. 이게 그 둘의 가장 큰 차이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 공산권 국가, 우리가 흔히 이제 인민민주정이라고 부릅니다. 이 국가들은 의원 내각제를 채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국회의원들이 또 총리도 뽑는 뭐 그런 식의 시스템인데, 문제는 보통 우리가 뭐 의원 내각제든 뭐 국회의원 선거를 한다고 치면 정당들이 경쟁을 하잖아요. 우리나라로 치면 뭐 더불어민주당이다, 네. 아니 미래통합당이다, 뭐 이렇게 네. 경쟁을 하는데 이 국가들은 그게 안 됩니다. 당이 하나예요. 공산당, 노동당. 뭐 익숙하시죠? 네. 우리 위에 있는 어느 나라 오늘 살아계시다고 연락이 나왔던데. 네, 그래요. 참고로 동생이 군대에 있는데 아주 기뻐하면서 단톡방에 살아있다고. 살아있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지 누군가에 제가. 그럴 수 있지. 살아있는 게 한 사람한테 큰 기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그 정당이 일당 독재를 하다 보니까 국회의원도 그 정당에서 나오겠죠. 그럼 그 국회의원들은 또 총리를 뽑는데 그 총리도 당연히 그 정당에서 나올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는 가장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게 어디냐면 당이에요. 당. 그 당의 대빵을 우리가 서기장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르바초프는 이 서기장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서기장으로 출발을 했는데 이게 소련이 계속되다 보면, 소련에 독재자가 몇 명 있었잖아요. 이 스탈린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 당 대빵이랑 국회 대빵을 똑같이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서기장이랑 국회 대빵이 보통 제일 높거든요. 국가 주석이 되는데 이 국가 주석을 같이 하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한 통속으로 네. 이제 엮어버린 거구나.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체제가 그냥 다 똑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당 제일 높은 사람들, 국회 제일 높은 사람들, 장관 제일 높은 사람들. 그 셰르비나가 거기서 뭐라고 불리냐면 부의장이라고 자꾸 불리잖아요. 네. 그 부의장이 분명 그 회의는 당 회의예요. 그리고 당 회의 의장은, 당 회의는 부의장이라는 그게 없어요. 근데 왜 그 사람이 부의장이라고 불리냐면 그 사람이 장관들 회의하는데 부의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냥 당한테도 가서 그냥 부의장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다 똑같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권력 집단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흔히 독재 체제라고 부를 수 있을 그나물의 만큼. 그 밥 완전. 맞죠. 예, 이런 시스템이 계속 이제 1900년대 초반부터 유지가 되다 보니까 소련이 급격하게 경제 침체도 겪고 체제가 굉장히 경직되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체제가 경직되면 생기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아랫 사람들이 윗 사람한테 보고를 잘 안 해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쥐들끼리 위에서 어차피 해먹을 사람들끼리 하는데 밑에 있는 사람들이 굳이 위에까지 올라갈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디아틀로프 또는 뭐 브르하노프, 포민 이런 사람들이 굳이 자기네들끼리 그냥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위에 있는 사람 중에 한 명만 연줄이 있으면 그렇게 열심히 실험을 하다가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체제의 경직성 때문에 터트린 거죠. 아이고. 이게 어떤 소련의 체제를 좀 알면 왜 이런 문제가 터졌는지가 단순히 그 사람들만의 문제로만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나 이 소련이라는 체제가 그 당시 1986년 당시에는 더더욱이 침체를 겪고 있었거든요. 미국보다도 한참 뒤처졌고,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이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거를 여러분들께서 혹시나 이제 체르노빌 얘기가 나온다 그럼 이제 가서 얘기하는 거죠. 소련이라는 나라가 말이야. 분위기 와장창. 네, 그래도 이게 있는 척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많이 있죠, 이 정도면. 뭐 그렇죠. 많이 있죠. 뭐 혹시 궁금하신 점, 이게 단순히 여기서 끝날 얘기는 아니거든요. 맞아요. 저는 보면서 사실 궁금했던 게 KGB라는 단체가 네. 잠깐 나오잖아요. 그렇죠. 잠깐은 아니고 인물이 누구였죠? 카르비나? 카르비나인가요? 카르비나. 거기 회의에 참석하는 분 네네. 잠깐 나오고 요원들이 나오는데 쫓아오는 거 보니까 저는 무서웠거든요. 그쵸. 호텔에 뭐 잠깐 있다가 상황 괜찮죠? 이렇게 물어보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요원이고 그쵸. 뭐 이런 상황이 되니까 되게 무서웠겠다 싶으면서 이 당시에 한국에서도 비슷한 기관이 있잖아요. 그쵸. 뭐 우리나라 지금 이제 국정원의 전신이라고 보통 안기부. 네, 안기부. 중정. 이 당시는 중정이겠네요. 중정인가요? 아니네요. 안기부겠네요. 뭐야? 죄송해요. 어떻게 한 척을 하라는 거야? 80년대 후반. 네. 안기부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KGB가 비밀 정보 기관이고 네. 안기부도 그 당시에 한국의 비밀 정보 기관이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혹은 뭐 어떤 활동들을 했고 이런 걸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 KGB라는 기관은 우리로 치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국정원이 대체를 하고 있는 기관이고요. 옛날로 치면 중정 안기부, 우리가 흔히 이제 남산에 끌려가면 못 돌아온다는 그런 기관들이라고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차이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
여기가 좀 더 심한 KGB가 조금 더 심한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물론 우리나라도 막 고문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KGB라는 기관은 단순히 정보기관을 넘어서서 비밀 경찰이나 아니면 아예 형을 집행하는 이런 기관까지도 역할을 하고 있었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제 마지막에 보면 레가소프 박사가 그냥 사회에서 사라지게 되게 삭제되는 형벌을 받죠. 아, 맞아요. 이게 흔히 이제 기록말살형이라고 부르는 건데 조선시대에 팽형이라고 있었어요. 뭐냐면 사람을 말 그대로 하면 삶는, 그러니까 솥에 넣고. 솥에 넣고 삶는 그런 형벌인데 이게 실제로는 솥에 넣고 삶는 형벌이 아니라 사람을 이렇게 솥에 한번 넣었다가 빼고 나서 이 사람을 앞으로 사회에서 그냥 인정해주지 않기로 한다라는 그 묵시적인 합의를 하게 되는 형벌이거든요. 근데 이런 형벌이 이제 KGB에 의해서도 아예 서류에서 기록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되게 유명한 그림 중에 하나가 옛날에 이제 스탈린한테 반기를 들었던 사람이 스탈린이랑 같이 찍은 사진이 있었는데 그 스탈린이랑 같이 찍은 사진에서도 아예 삭제가 돼버리거든요. 그 북한도 그러지 않아요? 네, 북한도 그래요. 그러니까 그 황장엽 씨인가요? 막 그런 분들이 사라지고 그래요. 그래서 누가 인민의 포토샵이라고 포토샵을 열심히 지운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만큼 이 KGB가 가지고 있는 어떤 권력이랄까요? 또는 무서움 이런 게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심각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한 가지 차이를 더 두자면 이 KGB라는 기관은 지금 우리나라는 국정원이라는 기관이 그래도 세지만 권력의 중심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KGB는 지금도 러시아에서 굉장히 악명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푸틴이 KGB 출신이에요. 아, KGB 중령 출신이. 네. 그리고 이 푸틴이라는 사람이 KGB 출신을 자기가 당선이 되고 나서 엄청 중용을 합니다. 이걸 실로비키라고 부르는데 이런 사람들이 거의 사회 핵으로 등장을 하다 보니까 거의 뭐 우리나라의 어떤 국정원이랑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강한 권력을 갖고 있게 됐죠. 저 약간 TMI인데 네. 푸틴 대통령이 걸을 때 보면 오른손을 안 움직여요. 오른손을 안 움직이는 게 옛날에 KGB 당시에 권총으로 오른손을 차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오른손 안 움직이고 걷는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걸 아는 척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좋아요. 아는 척하면 짧아야 되거든. 아, 그렇죠, 그렇죠. 이런 유로 뭐 되게 위험한 국이 되었고 막 그렇죠. 이런 것도 있어요. 프랑스였나 이탈리아였나 거기 푸틴이 갔었는데 제가 여기 옛날에 와봤는데요라고 했는데 여행 기록을 보니까 푸틴이 여기 온 기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원 당시에 왔었던 거죠. 네, 이런 상황이 그만큼 걸쳐지니까. 무섭대요. 이게 실제로 그 영화 중에 틴커 테일러 솔저 스파이라는 영화를 보면 네. KGB가 진짜 그냥 사람 하나 죽이는 건 진짜 일도 아닌 수준으로 나오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미국 대사관에 갔는데 미국 대사관에 목이 이렇게 쫙 열려 있는 채로 사람이 죽어 있다든지 어이구. 실제로 있었던 일들을 각색해서 만드는 거라 아니면은 되게 유명한 첩보물을 쓰시는 분의 것을 받아가지고 그걸 했다고 얘기를 하니까 얼마만큼 그 KGB가 무서웠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다른 분들은 또 혹시 네, 저는 그 좀 더 상세하게 아는 척을 듣고 싶어서 당시 소련의 상황, 전반적인 상황은 어땠는지 그런 것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시는 이제 1980년대 후반이잖아요. 네. 70년대쯤에부터 시작해서 미국한테 뒤지기 시작합니다. 소련이. 그러니까 옛날까지만 하더라도 이 소련이 가지고 있는 그 국력이랄까요? 이런 게 괜찮았거든요. 근데 80년대 이후에 소련이 굉장히 돈을 써야 될 일이 많아졌어요. 예를 들면 아프가니스탄이랑 전쟁을 하기도 했고 그다음에 소련이 이 체르노빌 터진 것도 하나였고요. 그렇죠. 또 이제 단순히 사람 노동력을 투입해서 뭔가 가치를 끌어낼 수 있는 게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소련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제조업 이런 데 굉장히 강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도 엄청 침체를 겪게 되고 뿐만 아니라 이때쯤 되면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이 오일 쇼크가 왔다가 다시 회복이 되는 시기예요. 근데 제조업하는 사람들은 오일 쇼크가 오면 오히려 좋습니다. 왜냐하면 유가가 떨어지면 당연히 그 원가가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제 원가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오다 보니까 소련 경제가 더 크게 타격을 받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소련 경제도 그렇고 정치는 당연히 그 상황에서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엄청 안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90년대 이제 90년대 초반이 되면 이제 소련이 붕괴하게 되는 원인에 고르바초프는 체르노빌이 있다고 얘기를 할 정도였죠. 네. 드라마에서도 나왔었죠. 네네 맞아요. 마지막에 잠깐 나오죠. 그러면은 마지막에도 나왔고 그것처럼 이걸 안 물어볼 수가 없는데 체르노빌 폭발 이후에 그것 때문에 소련이 망했다라고 보는 학설들도 실제로 있다. 학설이라기보다 아무튼 그렇게 보는 네네. 학자들 하나의 영향 요소로서 기능한 거죠. 네. 그러면은 이게 진짜로 영향이 있었을까요? 예를 들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5년 8개월 뒤에 소련이 망하거든요. 근데 소련이 망할 때 어떤 식으로 망하냐면 물론 이제
고르바초프가 했던 여러 가지 개혁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걸 어려운 말인데 글라스노스트 또는 뭐 페레스트로이카 이렇게 불러요. 이거 뭐였냐면, 그러니까 옛날엔 되게 사회주의다 보니까 가격도 자기 마음대로 못 정하고 이랬는데 그걸 가격 좀 풀어준 거예요, 규제를.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정부가 좀 굳건하게 버텨주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은 가격에서 오는 그 혼동이 분명히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려면 또 국가가 돈을 좀 잘 풀 수 있어야 되는데 소련에서 그걸 풀 수 있을 만한 여력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누적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 가격의 혼동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소련의 GDP도 그렇고 그 당시에 소련 사람들의 생활 수준 이런 게 정말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계속 누적이 되다가 1991년에 이제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이제 고르바초프를 어느 별장에다 잡아 넣어놓고 그 보수파들이 이 장악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결국 그게 실패로 돌아갔고 그 과정에서 고르바초프도 그냥 퇴임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보수파들도 싹 날아가 버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뜨는 사람이 옐친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옐친이라는 사람이 아예 소련을 해체시켜 버리게 됩니다. 네. 그래서 소련이라는 나라가 붕괴됐다 이렇게 보게 되는 시선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고르바초프도 그런 식으로 언급을 했던 것 같고요. 망한 직접적인 요인은 아니지만 요소로서 네, 충분히 체르노빌 가중시켰던 거죠, 그 요인. 그렇군요. 굉장히 약간 소련의 역사를 여러분 되게 짧게 들으신 겁니다. 소련 멸망기라고 해야 되나요? 망하기 직전의 역사들을 그렇죠. 쳐다보게 되는 거죠. 다른 분들 혹시 뭐 마지막 없어요? 네. 여기까지 듣고요. 홍 회장님의 소련 정부 아는 척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준비해주신 다음 유체 아는 척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